독일 베를린의 한 조용한 연구실. 67세의 안드레아스 슈타인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럽경제연구소에서 40년을 근무하며 세계 경제 동향을 분석해온 그에게 이 보고서는 그의 모든 신념을 뒤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2075년 아시아 경제 전망, 그 안에는 그가 평생 믿어왔던 경제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미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드레아스 슈타인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을 경제학자로 살아온 67세의 늙은 연구원이죠.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장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제목은 2075년 아시아 경제지형의 변화였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29위인 일본의 1인당 GDP가 2075년에는 45위까지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 25위에서 21위로 상승한다고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책상에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군.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다고? 그럴 리가 있나.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일본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일본의 경제 기적. 도요타와 소니로 대표되는 제조업 강국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그 일본 말입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한국은 그저 일본의 아류작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본이 개척한 길을 따라가는 후발주자 일본의 기술과 부품 없이는 제대로 된 제품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삼성이니 현대니 하는 기업들도 결국은 일본 기술의 복사본 아니겠습니까? 보고서를 다시 들춰보니 더욱 황당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2075년에 7만 9천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일본의 4만 5천 달러와는 무려 3만 달러 이상의 차이죠. 이건 단순한 역전이 아니라 압도적인 격차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이 설마 그렇게까지 몰락할까? 한국이 정말 그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아직도 30년 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의문은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에 심어졌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는지 설명드려야겠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 저는 막 박사과정을 시작한 젊은 경제학도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관심사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일본의 기적이었죠. 일본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2차 대전의 폐허에서 불과 30년 만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당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일본 기업의 경영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독일에서도 일본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일본 경제에 푹 빠져 있었죠. 제가 쓴 첫 번째 논문도 일본의 케이레츠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일본의 산업 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인 지정신고용제가 어떻게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지를 분석했죠. 그 논문으로 저는 독일 경제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1980년대의 한국은 제게 그저 개발도상국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성장률은 높았지만 그것도 일본이 이미 지나온 길을 따라가는 것에 불과했죠.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술을 도입해서 제품을 만들고 일본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일본의 하청업체 아닌가? 특히 전자산업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삼성이나 LG가 아무리 TV나 냉장고를 많이 팔아도 핵심 부품은 일본에서 가져와야 했거든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모리는 그저 단순 반복 생산품이야. 진짜 기술력은 프로세서나 시스템 반도체에 있는 거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 산업을 석권하고 워크맨으로 휴대용 오디오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토요타와 혼다는 미국 시장을 잠식해 나갔고 소니와 파나소닉은 전 세계 가전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뒤를 쫓아가는 추격자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해외에 진출한다고 하지만 토요타나 혼다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삼성이 반도체에서 성과를 낸다고 하지만 일본의 종합적인 기술력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회에서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하청업체 역할을 하는 나라다.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일본은 영원한 아시아의 리더이고 한국은 영원히 그 뒤를 따라가는 나라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언가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왔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디플레이션이 일본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침체일 뿐이야. 일본은 금방 회복할 거다. 하지만 2010년대가 되어도 일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저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속도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8.7%에 달했고 2050년에는 38%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출산율이었습니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34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내수 시장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일본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을 때 애플과 삼성이 시장을 양분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전통 강자들이 모바일 시장에서는 완전히 밀려난 것이죠.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세계를 주도하는 동안 일본에서는 이에 견줄 만한 기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저는 도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일본 방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던 활기찬 도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부야나 하라주쿠 같은 번화가도 예전 같지 않았고 특히 지방 도시들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상점가를 걸어보니 절반 이상의 가게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일본 경제학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타인 교수님, 일본은 이미 성장을 포기한 사회입니다. 젊은이들은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기업들은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에 만족합니다. 정부도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의 디지털 전환 속도였습니다. 독일도 디지털화가 늦다고 비판받지만 일본은 그보다도 더 뒤처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팩스를 주요 업무 수단으로 사용하고 많은 절차가 종이 서류와 도장을 필요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일본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디지털화에서 뒤떨어져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반도체 산업에서의 일본의 몰락은 특히 상징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0%도 안 되는 점유율로 떨어졌죠. 한때 세계 최고라고 불렸던 일본의 기술력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일본이 몰락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제 관심 밖이었죠. 일본의 쇠퇴 징후들을 목격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207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을 봤지만 저는 이를 과장된 분석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일본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였습니다. 2020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84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한국도 일본과 똑같은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잖아. 출산율이 0.84라니 이건 일본보다도 심각한 수준이야. 저는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빨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그렇다면 경제 성장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경제 구조에 대한 저의 분석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재벌 중심의 경제 아닌가?
삼성, 현대, LG, SK. 이 몇 개 대기업이 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어. 저는 독일의 중소기업 중심 경제 모델이나 일본의 다양한 산업 생태계와 비교하며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의존성 문제를 크게 보았습니다. 아무리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한다고 해도 핵심 장비나 소재는 여전히 일본이나 네덜란드, 독일에서 가져와야 하지 않나.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했을 때 한국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봤잖아.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 경제의 근본적 한계를 확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내수 시장 규모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의 작은 시장으로는 일본이나 중국, 미국과 경쟁할 수 없어. 결국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 저는 한국이 무역전쟁이나 보호주의 확산에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입시 중심 교육으로는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없어.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해서 대학의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잖아. 이런 시스템으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지. 저는 한국 사회의 획일성과 경직성이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노사 관계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노사 갈등이 심하지 않나? 파업이 자주 일어나고 임금 상승 압력도 크고,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 실제로 많은 한국 제조업체들이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 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큰 변수라고 보았습니다. 북한 문제,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동맹. 한국은 너무 복잡한 국제정치의 한복판에 있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한국의 혁신 역량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성장해도 결국은 추격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 애플 같은 게임 체인저나 구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기업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을까?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K컬처의 성공도 저에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한국이 2075년에 일본을 앞지른다는 전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중진국 함정에 빠질 거야. 일본을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질지도 몰라.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2023년 봄 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에 초청받은 것이죠.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배우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의 권유로 결국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공항의 규모나 시설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입국 수속부터 교통카드 충전 택시 호출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는 안 되는데 라고 혼잣말을 했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제가 본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안내가 다국어로 실시간 제공되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독일의 4G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게 바로 5G구나 라고 실감했습니다. 숙소에 체크인하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모바일 키를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룸서비스도 앱으로 주문했습니다. 심지어 방 안의 조명, 온도, TV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죠. 한국이 언제 이렇게 디지털 강국이 되었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날 저녁, 강남 지역을 걸어보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알던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는 세계 어느 도시 못지않게 세련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활기로 넘쳤다는 점입니다. 젊은이들이 카페에서 노트북을 들고 작업하고 24시간 편의점에서는 다양한 즉석식품을 판매하고 있었죠. 다음날 포럼에서 만난 한국의 경제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한국 경제의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제조업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컨텐츠,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했죠. 특히 K컬처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BTS 하나만으로도 연간 수십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가 전 세계 한국어 학습 붐을 일으키고 한국 화장품과 음식에 대한 수요를 폭증시키죠. 이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견학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완전히 자동화된 최첨단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스마트 팩토리였죠. 이제 한국은 단순히 일본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OLED 기술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어요.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술력의 발전에 놀랐습니다. 배터리 산업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위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마지막 날,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스타트업 CEO들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AI, 핀테크,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었죠. 저희는 이제 실리콘밸리와 직접 경쟁하고 있습니다. 라는 한 젊은 CEO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조차 따라잡기 힘든 디지털 혁신, 창의적인 콘텐츠 산업,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력.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2075년에 일본을 앞지른다는 예측이 결코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후 저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도쿄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여름, 4년 만에 다시 밟은 일본 땅은 제게 더욱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역동적인 에너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거든요. 도쿄역에서 만난 첫 번째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해결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여전히 종이 티켓을 사야 했고 많은 곳에서 현금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한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만남은 오사카의 한 중소기업 CEO와의 대화였습니다. 다나카 씨라는 67세의 사장님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40년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한 말은 일본 경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슈타인 교수님, 우리 회사는 내년에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제 아들은 도쿄에서 셀러리맨으로 살고 있고 이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다나카 씨의 이야기는 일본 전체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대기업에 들어가서 평생 다니는 것만 생각하죠. 창업이나 혁신 같은 건 관심도 없고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세대가 만든 일본의 기적이 우리 세대와 함께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만난 젊은 창업가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8세의 김민수 씨는 AI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글로벌 1등입니다. 한국 시장은 너무 작아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사업을 시작했죠. 그의 눈빛에서는 강한 야망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기업 문화 차이도 극명했습니다. 도쿄의 한 대기업 본사를 방문했을 때 여전히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나이 많은 임원들만 발언하고 젊은 직원들은 조용히 듣기만 했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전례가 없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반면 서울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20대, 30대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자는 모토하에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죠. 인재 양성 시스템의 차이도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평생고용제의 잔재로 인해 인재 이동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간 회사에서 정년까지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직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웠죠.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런 인재 이동이 기업 간 지식 전파와 혁신을 촉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던 엔지니어가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대학 연구실의 교수가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데 급급했지만 한국 정부는 미래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었습니다. K-뉴딜, 디지털 뉴딜 같은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정부가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미래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분위기가 강했다면 한국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일본은 현상 유지에 안주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쿄의 호텔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일본은 멈춰섰는데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전진하고 있는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했고 한국은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75년 1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세계은행과 IMF가 공동으로 발표한 2075년 세계 경제 순위에서 제가 50년 전에 의심했던 그 예측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1인당 GDP 45,000달러로 세계 45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79,000달러로 21위에 올랐습니다. 무려 34,000달러의 격차였죠. 그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50년 전 제가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2025년 베를린의 한 학회에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앞지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영원한 경제 강국이고 한국은 영원히 그 뒤를 따라가는 추격자일 뿐입니다. 얼마나 오만했던 말인지 이제 깨닫습니다. 그때 청중석에 앉아있던 한국인 경제학자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제 말에 반박하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옳았고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시장의 65%를 장악하고 있었고 배터리 기술에서는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K컬처는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었고 바이오 산업에서도 세계 5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인구가 9천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많은 지방 도시들이 사실상 유령 도시가 되었고 전체 GDP도 199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주도했던 일본의 전자, 자동차 산업도 중국과 한국에 완전히 밀려난 상태였죠.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에는 세계 10대 기업 중 7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75년에는 한국 기업 5개가 10위권에 들어있는 반면 일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네이버가 모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는 메가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교육과 연구개발 분야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6.5%에 달해 세계 1위를 기록했고 특허 출원 건수도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R&D 투자가 계속 줄어들어 3% 수준에 머물렀고 혁신지수에서도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인재 양성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세계 대학 순위에서 급상승했고 특히 KAIST와 포스텍은 MIT, 스탠포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배출된 AI, 바이오 전문가들이 전 세계 기업들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죠. 사회 인프라 면에서도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6G 네트워크가 전국에 구축되어 있고 자율주행차 보급률이 85%를 넘었습니다. 메타버스와 현실이 완벽하게 통합된 사회가 구현되어 있었죠. 일본은 아직도 4G와 5G가 혼재하는 상황이었고 많은 업무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의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한국어는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다음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학습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가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한식은 세계 3대 요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일본 중심의 아시아 경제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고 한국이 새로운 아시아의 리더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사적 전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완전히, 철저히 틀렸다. 67세의 나이에 이렇게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겪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선진국, 글로벌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75세가 된 지금, 제가 여러분께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평생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는지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50년 전 저는 한국을 그저 일본의 아류작으로 여겼습니다. 일본이 만든 시스템을 모방하고 일본 기술에 의존하며 영원히 일본의 뒤를 따라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근시안적인 시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 능력이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성공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할 때 한국은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에서 IT로, IT에서 콘텐츠로, 콘텐츠에서 바이오와 우주항공으로. 한국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과 성취욕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과도한 경쟁사회, 창의성을 억압하는 입시 위주 교육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한국의 거대한 자산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분야든 세계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K컬처의 성공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를 일시적인 유행으로 치부했지만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창의력과 기획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BTS, 블랙핑크, 봉준호,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들,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한국만의 독특한 감성과 완벽한 품질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술 혁신 능력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완전히 앞질러 버렸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한 분야들을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이라고 불리는 전기차, 수소차, 로봇, AI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도 놀라웠습니다. 디지털 정부, 스마트시티 무현금 사회. 한국이 이룬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완성도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국이 보여준 대응 능력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였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에 감탄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1세기의 새로운 강국입니다.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문화적 기술적 영향력에서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명은 전 인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특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첨단 기술을 접하면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도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주세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한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역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을 오랫동안 오해하고 무시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67년의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세계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그날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입니다. 한국은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